그러면 45년 8월 15일 꿈에도 네. 그리던 광복 이후에 그렇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친일파들이 득세했던 상황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했었던 것들을 우리는 봤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여전히 그래도 주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당시에 한일 무장 투쟁을 하던가 하면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과 친일 세력들 중에서 누가 더 많았느냐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네. 친일 세력이 많았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당시에 35년이나 지난 상황이었고 엄청나게 오랜 예. 시간이 네네. 지났고 아, 그렇네. 자, 그러면 우리가 광복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다시 국제정세 당시 어떤 정세가 있었는가 국제통일이요? 이걸 알아보러 오게 이제 됐습니다. 해방 무렵의 국제정세요? 네, 네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8월 15일에 광복이 있었는데 실제로 소련이 이제는 러시아가 아니죠. 소련이 참전을 했던 게 8월 6일이에요. 근데 8월 6일 날 마지막에 발숟가락 탁 올린 거예요. 일본이 선전포고하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본은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 그 당시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어요. 네. 그러니까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뜨렸을 때 그때 미국이 순조롭게 일본을 공격하고 있었냐면 그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미국이 원폭을 투하하면서 일본 본토 공격할 때 굉장히 비장했어요. 일본도 비장했고요. 일본이 적당히 하다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해야겠다. 항복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전국민 옥세라고 부르거든요. 옥이 깨진다고. 그래서 아름답게 깨지는 모양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헐. 다 같이 죽자 이거예요. 정말 다 같이 죽자. 결사항전이죠. 네, 결사항전. 그거를 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실제로 내부적인 보고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본은 항복할 가능성이 없다. 의사가 없다. 걔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살 폭탄 테러 같은 걸 많이 했었잖아요. 가미카제. 그래서 죽으면 어차피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신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일본의 신관이 그건 거니까. 그럼 내가 지금 국가를 위해 죽으면 난 신이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린 죽을 거야. 그래서 일본인을 완전히 소멸해버리든가 국가 존속 자체의 위협이 있을 정도 완전히 시킬 정도의 위협이 없으면 항복을 안 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내부 보고서가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때 당시 일본 정부를 구성하던 게 다 군부였고요. 그렇죠. 네. 그 군인들이 사실 좀 제가 봤을 땐 거의 미친 짓이에요. 미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것 자체가 굉장한 오판이었고, 네,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사실 그 일본이 망하는 그런 시발점이 됐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2차 세계대전으로 넘어온 거죠. 그렇죠. 네. 넘어온 거죠. 예. 그래서 1939년부터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이 있었는데 네. 그 편이 이렇게 나눠진 거지. 일본하고 독일이 편먹고. 추축국이라고 하죠. 그죠. 일본, 독일, 이탈리아. 그래서 이탈리아는 뭐 별로 한 게 없으니까. 금방 빠져나갔으니까. 그 전쟁을 벌였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연합군들. 네. 근데 그 연합군 안에 누가 들어있냐면은 원래 영국과 프랑스가 주축이 되는데 네. 거기에 이제 미국이 참전한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련이 같은 편이었던 거야. 그렇죠. 소련이 네. 같이 들어오게 된 거고. 지난번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서 유럽 전장을 주도했던 거는 실질적으로는 소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소련이 막아줬기 때문에 유럽이 나치 독일한테 먹히지 않은 그렇죠. 거였고요. 러시아 서분 전선에서 엄청 버텨졌죠. 그렇다면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사실은 그건 우리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사실은 경제적인 것 때문이었던 거지. 그렇죠. 1929년 이후에 경제적인 대공황이었고, 위기가 오면서 네. 그걸 타개하는 방법으로서 네. 그렇죠? 예. 했던 거죠. 근데 일본 군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네. 미국을 안 건드려도 되는데 건드렸어요. 미국을 명치를 존나 세게 한번 팍 때리면 얘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이제 나랑 이제 좀 얘기를 좀 할 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위대한 일본은. 그러니까 거의 지금 생각하면 합리적인 판단과는 거리가 멀었고, 근데 일단 패색이 짙어진 건 확실했거든요. 본토 공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미국이 이오지마, 오키나와 이런 데를 공격하는 그쵸. 과정에서 미군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이제 눈이 뒤집혔어요. 이때는 이미 나치 독일은 항복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전쟁이 끝났는데 일본의 본토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일본인에 대한 증오가 어마어마했어요. 당시 미국 사람들이. 아, 그랬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지. 거기다 애들이 제정신이 아니었거든. 자살하면서 공격하니까 그래 니네가 죽기를 원해? 그렇다면 니네 다 죽여줄게. 이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팽배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만주 쪽 그쪽엔 거의 진공 상태였겠죠. 자기 본토를 공격받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소련이 남아하는 거는 파죽지세였던 거예요. 8월 6일 날 참전을 했지만 미친 듯이 밀고 내려옵니다. 이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한반도 영토의 북부까지 점령한 상황이었어요. 일본이 미국을 건들기 시작하면서 정신없으니까 정신없고 이미 이때는 패전 직전 거의 그렇군요. 일주일 전이거든요. 2주일 전이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미국은 더비 덜컥 났어요. 이제 끝나는 거 확실해. 일본이 항복할 것도 확실한 것 같아.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근데 소련이 하는 걸 보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었고 이때는 이미
이념 전쟁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반도 전체를 우리가 지금 일본을 다 막아줬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네. 한반도 전체를 소련이 다 먹겠구나. 그럼 한반도는 미국 입장에서 이제 빨갱이 국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중국이 이미 넘어가 있었고. 그렇죠. 중국이 이미 넘어갔었고.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튼 간에 이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고 이때 우리는 48선을 기준으로 해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이제 나눠서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이제 존 리드 하즈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메가더 사령관을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메가더는 종전한 이후에 그냥 일본에 계속 처박혀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 한반도를 통치하고 있었던 미 군정 사령관이었던 건 존 리드 하즈라는 사람인데 자세히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탁월한 군인입니다. 무쌍 난무를 펼치는 탁월한 군인. 그런데 정치 감각은 제로였던 사람. 그레고리 핸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렇게 평했습니다. 하즈는 단지 수송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약 2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나라의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선택된 사상 초유의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능해요.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능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2천만 명의 국가는 이제 한반도죠. 한반도를 얘기하는구나. 그쵸. 그래서 수송 능력이 없으니까. 네. 일단 거기까지 누군가 다른 사람을 파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했던 군인을 파견을 시킨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일단 이걸 생각해야 돼. 이제 미국을 편드는 건 아니에요. 당시에는 반공만이 제일 기치였고 일본이 항복한 다음에 이제 미국 애들이 판단을 내리기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사실 항일 무장 투쟁들이 계속 있어 왔고 실제로 우리가 자주적인 정부들이 독립이 된 이후에 광복이 된 이후에 이제 쏟아져 들어왔단 말이죠.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광복군이라고 했었던 사람들은 민족주의자들 아니면 사회주의자들이 섞여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일단 막아야 되는 거였고 미국 입장에서는 당시에 조선이라는 국가, 그 대한제국이 과연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었겠느냐는 생각이 있었을 거고 또 일본에 대해 정말 미움은 있지만 뭐가 있었냐면 인정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이랑 대등하게 싸웠던 아시아의 나라다. 그리고 사실은 더 큰 적이 가장 크게 고려됐겠지. 그렇죠. 그것도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밀고 넘어오는 게 사실 가장 큰 그렇죠. 걱정이었을 거예요. 소련을 막고 싶었던 것도 있는데 뭘 얘기하냐면 그 한반도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국민들은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판단했죠. 그렇다면 근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것은 일본이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일본 애들이 지금 패망하고 넘어갔지만 당장 질서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너네 그대로 유지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얘네들이 거의 뭐 무정부주의가 막 판치고 잘못하면 완전히 공산주의로 넘어가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 면도 있었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남한의 이제 그 사회주의자들의 어떤 폭동 사건이나 실질적인 무장 투쟁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치안 유지예요. 그렇지. 취한 유지. 그리고 반공. 자치를 하고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이 나라가 저쪽으로 안 넘어가게 치안 유지하는 게 제일 큰 목표였습니다. 사실 뭐 관심이 있었겠어. 그냥 다만 대륙에 교두보 정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했겠지. 근데 그리고 뭔가 정확해요. 네, 정부가 뭔가 위임할 수 있는 권력을 위임해줄 수 있는 독립된 정부가 구성돼 있어야 되는데 상해 임시정부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 당시에. 그쵸. 근데 미국 쪽에서 판단하기는 어땠냐면 얘네들이 조선에 안에 들어야 있는 게 아니고 상해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 내부에서 국민들이랑 지지 기반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지지 기반도 없을 해외에 뿐더러 있는 중국에 그냥, 있었고. 맞아요. 하나의 그냥 단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권력을 넘겨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던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승만을 미국의 실제로 유학파 출신인 이승만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대화도 되고. 대화도 되고 영어도 되고. 그다음에 공부도 많이 하셨고. 존 리드 하지는 실제로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한반도 상황 하나도 모른다. 하나도 모른다. 난 정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러면서 온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좌파 활동을 제재를 막 대놓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직까지 이념이 이렇게 치열하진 않았던 거고 사실 미국의 주적이 소련은 아니었잖아요. 당시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같은 순정국이었고. 그런데 대놓고서 좌파 활동을 제재했기 때문에 소련을 자극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사회성이 떨어지나 봐요. 김구 선생님도 안 좋아하고 사실 이승만 대통령도 마지막엔 굉장히 싫어합니다. 처음에는 좋아했어요. 그래?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이다. 말이 통한다 생각했겠지. 미국물을 먹은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소련이 진공했었을 때 소련은 뭘 원했냐면 민족주의자들 너네끼리 한번 잘해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친일파 처단이 북한에선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제대로 이루어지죠. 제대로 이루어졌는데 한국에서는 그거를 할 수 있었던 우리 남한에서는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사실 박탈된 거죠. 이렇게 3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3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친일파들 혹은 일제 치하에서 경찰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있을 중요한 거예요. 게 경찰 조직이 그대로 이어졌어요. 그대로 다 이어집니다. 그대로 다 미국에서는 이제 이어졌어요. 관리하기 좀 어렵고 그쵸. 그다음에 얘들이 계속해서 네. 그 좌익 성향의 어떤 활동들이 계속 보이니까.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치안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냥 원래 있었던 그렇죠. 네. 원래 일반 있었던 조직. 원래 조직을 이용. 원래 경찰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근대 시스템이었다고 생각했겠죠. 경찰이라면 그 공백이 생겨버리면 너네가 알아서부터 이제 국민투표에서 경찰들을 뽑아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 이거였겠지. 잘 모르겠어. 거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아웃소싱 준 거죠. 네. 니네가 한번 해봐라. 그렇지. 계속 해봐. 자기네들이랑 대등하게 싸웠던 나라니까.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 행정 시스템 자체는 갖춰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민족 반역자, 친일 인사들이 3년 동안 이제 힘을 기릅니다. 그렇죠. 1948년까지 이제 그렇죠.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이제 그 선거가 있었죠. 남한 단독 선거가 있고 뭐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네, 그렇죠. 이런 이때가 일련의 이제 사건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반민특위가 드디어 48년 8월 16일 날 발족하게 됩니다. 반민특위가 뭐냐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예요. 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친일 인사들을 처단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그런 행적을 활동이 해서 있어야지. 당연히 그게 이제 해방 직후에 있었어야 됐는데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모든 관심은 소련을 막고 치안 유지였었기 때문에 그게 제거되어 있었었고 또 중요한 것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정치적인 어떤 후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 혹은 정치적인 뭐라고 얘기하죠? 정치 지지 기반이 국내에 없었어요. 그렇지. 해외에서 이제 당연히 그랬겠지. 원래 미국에만 계시다가 네. 그러니까 이승만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심이 뭐였냐면 친일파들을 다 불러들여서 그대로 고용을 합니다. 네 뭐 생각의 차이가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좀 치명적인 거였죠. 친일파들 너네 지금 행정 많이 해봤지? 지금까지 오래 해봤지? 공부도 많이 했지? 그렇다면 여기서 그대로 새로운 조국을 위해서 과거는 잊어줄 테니 희망찬 내일을 위해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민족 대통합을 위해서 네. 화해하자. 3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8월 16일 48년 8월 16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방된 다음에 한 3년 정도 이제 후에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해산된 거는 딱 1년 후에 49년에 이제 해산이 되게 됩니다. 아,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반민특위인데 이게 생각을 이제 해보자는 거죠. 반민특위가 3년 동안 친일파들이 그대로 경찰 조직을 다 장악한 상황에서 네. 이제 친일 행위자를 체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3년 후에. 그러면 이 친일 인사들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당시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이제 깜짝 놀랄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네. 일단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친일 행위자들을 체포를 시작하면 우리가 친일파였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예. 그럼 3년 동안 나는 우리가 망한 줄 알아. 날 때려 죽일 줄 알았어, 사람들이, 민중들이. 근데 미국 애들이 돌아와서 또 이승만 대통령이 나의 편을 들어줬어. 경찰서장 계속해. 계속해. 그래? 할 수 있게 됐어. 근데 갑자기 3년이나 지난 이제 와서 반민특위가 조직되었고 나를 갑자기 파멸시키려고 그래. 그럼 나는 어떻게 쟤네들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뭐 권력 기관들의 손에 손잡고 그런 것도 언론도 있겠지만 이용하고.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바로 쟤네들은 빨갱이다. 공산당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친일했던 너네들 꺼져라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잖아요. 저쪽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이 공산당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말 돌리기. 얘기 들어왔을 때 뭔가 내가 좀 불리하면 딴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이후로 이제 종북이지. 그 조건반사처럼 친일파다 그러면 너 빨갱이지. 그치. 이렇게 나옵니다. 빨갱이지. 왜냐면 실제로 약간 사회주의와 연결돼 있었을 거니까. 차이들이야 연결도 사실 그거는 일부였을 것 같아. 이미 그래? 이때가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친일파 처단을 제대로 했었던 게 북한인 것도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무서우니까 발악을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슬픈 이제 현실이 하나가 나타나게 되는데 49년 6월 6일입니다. 이때 이제 역사에 남는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해요. 이 반민특위는 실제로 모든 국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조직이거든요. 네. 그런데 특별법안을 통과를 시켰죠. 국회에서 그때 당시에. 만장일치로. 그런데 서울시 중부경찰서장 윤기병과 부하 40명 정도가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모든 서류들을 다 이제 뺏어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제 체포합니다. 그 사건 전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국회 뿌락치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뒤로는 본 것 같은데. 뿌락치가 이제 스파이라는 뜻인데 네. 아주 짧게 요약을 한다면 현역 국회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남로당이라고 하죠. 남한에 있는 공산당의 남로당 스파이다.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느낌. 스파이로 활약하고 있다라는 문건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 문건을 경찰이 찾아보니까
하필이면 그 명단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반민특위에 활동하고 있거나 그 법안을 발의했던 핵심 멤버들인 거야.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거는 그 조작된 사건이라는 게 대세인 것 같아요. 물론 관점에 따라서 이게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좌편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 네,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그 문헌을 압수했다고 하는데 그 문헌을 뺏긴 그 여자 스파이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실존 인물인지도 지금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고 논란이 되는 거구나. 일단 재판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분이. 아예 가상 인물이라는 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건을 하나 조작을 합니다. 즉 반민특위가 알고 봤더니 남로당 이 새끼들이 빨갱이들이었네 라는 프레임을 건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다수가 조사받는 거에서부터 나중에 유죄 판결 받고 다 감옥 갑니다. 그 다음에 습격 사건. 그 다음에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을 하게 되죠. 하는 거죠. 이때 그 서울시 중부경찰서장이었는데 이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소식을 듣고서 누가 나타나냐면 반민특위의 특별검찰부장이고 당시 대검찰총장이었던 권승열이 나타납니다. 네. 그런데 이 대검찰총장을 경찰서장이 모욕을 하고 무장해 제시키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계속적인 탄압이 있었던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거의 궁지에 몰린 친일파들이 발악처럼 느껴져요. 근데 실제로 저도 이게 참 너무 놀라워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검찰총장이 경찰한테 어떻게 모욕을 당할 수 있느냐. 실세가 누구였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제가 유치하게 생각해 볼 때 혹시 그 40명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 경찰들이 뭐 총을 가지고 있어서 말하자면 당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은 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근데 우리 지금 그러니까 용어가 같다고 해서 지금을 대비해서 그때를 파악하기 힘들 것 같고 그때가 사실 경찰 국가였잖아요, 그죠? 그렇죠. 경찰의 권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가능했을 것 같다는 일단 국가 권력의 최고 지도자께서 이승만 박사께서 계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민특위 활동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계속 그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 이승만의 지지 기반 자체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반민특위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5번이나 발표하는 등 이런 것도 있었겠죠. 분명히. 국민의 통합을 왜 자꾸만 그래 이제 그만해라. 과거는 그만하고 우리가 이제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된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반민특위가 실제로 체포했던 분들을 보면은 친일 경찰들이 왜 이렇게 악랄하게 발악했는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요? 일단 반민특위가 1호로 첫 바다로 구속시킨 사람이 박흥식이라는 분입니다. 박흥식.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 비호 아래 조선 최고의 거부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화신백화점이라고 해서 종로에 엄청 큰 백화점을 갖고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전국에 350개 어떤 지점들을 체인점 사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조선의 유통은 이 사람 화신백화점. 근데 본격적인 친일 행각은 이제 그 태평양 전쟁 넘어오면서 이 사람이 아예 비행기, 전투기 생산 기업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군수 업체로서 일본의 군용 항공기들을 공급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공장 인력은 다 강제징용 노동자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분이 첫바다로 구속이 됐지만 역시 반민특위가 아까 말씀했듯이 사실 해산되거든요. 나중에. 그렇죠. 해산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야무야 사라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권력과 가까이인 사람들을 건드렸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친일파 청산할 수 있었던 정말 절호의 기회가 바로 해방 직후였거든요.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 여론도 뒷받침을 해줘서 그렇죠. 이제 친일파들이 조용하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유명한 사례가 김덕기. 강원도 출생인데 한 23년의 경찰 생활 중 16년을 평안북도 고등계 주임과 고등과장을 역임하는데요. 이 고등계는 뭘 하는 데냐? 뭐 치안 질서를 유지하고 뭐 교통법규 위반한 사람 딱지떼고 이런 게 아닙니다. 독립운동가 때려잡는 그런 보직입니다. 그래서 만주 및 국내외 독립군들을 수많은 독립군들을 다 체포해서 고문하고 뭐 이러는데 이분이 직접 체포하신 그 총 숫자가 1000명에 이르렀다. 독립군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독립군 지도자인 오동진 장군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뭐 김동삼, 김자진과 함께 무장 독립투쟁계의 맹장, 3대 맹장인데 이랬던 분인데 이분도 김덕기의 계략에 빠져서 잡혀가게 되고요. 뭐 이진무라는 애꾸는 장군이었다고 그래요. 독립군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었는데 이분도 역시
체포돼서 사형 집행까지 당했습니다. 일부 독립운동가들은 이 김덕기가 직접 체포하면서 다 막 사살하고 이런 행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제에 자기의 어떤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정도 이상의 막 그 잔인한 행위도 과인 충성하셨구나. 했던 거죠. 온갖 비인간적인 만행과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1923년에는 의열단이 네. 폭탄 테러 하려고 했던 거를 이 김덕기가 탐지해서 막아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 그 폭탄 테러라든가 어떤 항일 무장 투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조선의 민중들이 더 힘들어지니까 그냥 이미 일제로 넘어간 거 우리가 좀 같이 사는 방법을 모색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았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덕기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완전히 천황폐하께 그렇죠. 충성을 맹세한 실제로 이 사람이에요. 테러를 그런 막아내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질서, 그 사회가 뭐가 됐든 어쨌든 그 질서에 굉장히 충성하는 것 자체를 그냥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자기는 되게 윤리적으로 행동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경찰 최고 훈장까지 받았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반민특위에 끌려가게 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사형 언도까지 받았습니다. 잘 당했다 싶은데 그러나 역시 반민특위가 흐지부지 되면서 네. 감형을 받고 아예 풀려나 버립니다. 예.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사례는 이종영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아주 유명한 밀정이에요. 네. 그래서 의열단에 위장 가입해서 1930년대 밀정으로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종영한테는 아예 군경 지휘권까지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 수십 명을 직접 체포해서 살해하거나 투옥했고요. 그에게 이렇게 체포당한 독립운동가가 다 합치면 한 25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만주 독립운동의 어떤 어머니라고 소개시켜드렸던 남자현 여사를 밀고 했던 놈도 이분입니다. 그래서 광복 시점까지 계속해서 독립운동가들을 밀고 하고 체포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일제 패망 후에는 우익 계열에 가담해서 철저한 반공주의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아예 신문까지 만들어요. 대동신문이라고 해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계속 그 아까 나왔던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반민특별법이 제정되자 이 신문을 내세워가지고 이 반민법은 망민법이다. 뭐 이런 기사를 꾸준히 싣고 막 권리대회를 열기도 하고 엄청 반대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반민특위에 실제로 체포가 되는데 체포된 다음에도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펴니다. 나는 애국자다. 나를 친일파로 몰아넣다니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인지 부조화. 자기 근데 논리는 이거예요. 나는 내가 만주에서 독립운동가들을 넣은 건 맞는데 나는 만주에서 공산주의자들을 토벌한 거다. 참. 오히려 나는 독립운동의 털을 닦았다. 세탁하기 좋네. 라고 그죠? 자처했죠. 당시에. 그래서 반민특위가 해산되자마자 이분 역시 풀려나옵니다. 그래서 고향인 정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까지 하죠.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죠. 예.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는 거는 그래도 뭔가 민중의 지지가 있었다는 거네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치로 했었던 게 그걸 민중을 지지라기보다는 그때 당시 이제 구구 정당에 들어가서 그렇죠. 한 자리 딴 거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법 선거도 있었을 거고. 또 근데 그 선거 자체를 불법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당시에는 반공을 내세우는 것들이 굉장히 잘 먹혔을 수도 있죠. 공포였으니까. 또 한 명은 노덕술이라는 분입니다. 역시 일제 강점기 당시 고등계 형사로 아주 악명을 떨쳤던 그런 경찰입니다. 일본 이름은 마스우라 히로. 예. 그래서 1920년대부터 경찰 근무를 시작해가지고 그 국내 항일 운동가들을 체포한 다음에 아주 고문 기술자라고 그래요. 고문에 아주 좀 그 특기를 보여주셔서 수많은 우리 독립운동에 나섰던 분들을 고문해서 죽이고 종종 그런 특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걸로 아주 일사천리로 승진가도에 오르십니다. 근데 해방 이후에는 역시 이승만 정권 쪽에 다시 가담을 하는데요. 당시 경찰청장이던 장택상에게 발탁돼가지고 수도경찰청 수사과장에 기용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일제 경찰들이 그대로 다 광복 이후에도 경찰로 다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내에서 반이승만 세력을 숙청하거나 아니면 국내 좌익분자들을 검거하면서 이승만으로부터 반공투사라고 극찬을 받기도 합니다. 역시 1949년에 반민특위에 체포가 됐지만 이를 뒤이어서
이틀 뒤에는 이승만이 막 그 석방을 직접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이 노덕술이 체포된 사건이 뭐 좀 그 이후에 반민특위가 와야 되는 거랑도 연결이 되고 이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덕술이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김원봉 선생님이랑 또 엮입니다. 김원봉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단 좌익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우리나라에 귀국한 이후에도 다소 좀 배척받기 시작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1947년 2월에 김원봉은 남로당이 주도한 파업에 연루되었다라는 제목으로 경찰한테 체포를 당합니다. 근데 이때 김원봉을 체포한 놈이 바로 노덕술이야. 그래서 김원봉이 체포 당시에 뭐 화장실에 있다가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끌려갔다. 라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원래 노덕술이라는 사람은 김원봉이 의열단 활동을 할 때 악질 친일 경찰로 처단 명단에 올라있던 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한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십시오. 김원봉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놈인데. 그렇네. 경찰이 돼가지고 광복이 됐는데. 나를 잡으러 왔어. 그래서 찌질봉이야 이건. 얼마나 놀랬을까. 노덕술한테 체포돼서 굉장히 갖은 수모를 좀 당했다 그래요. 뭐 뺨을 맞았다는 소리도 있고, 기록도 있고, 넌 빨갱이 두목이다 하면서 이렇게 모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끝나고 나와서 김원봉 선생님께서는 분해가지고 사흘 동안 막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이거는 뭐 이건. 같은 해 이제 김원봉 선생님께서는 사실 이후에 월북을 하세요. 이 사건이 좀 정신적 충격도 있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 신변 위협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미 그때 당시에 여운형 선생님께서 피살당한 상황이고 좌파들이 대거 이렇게 숙청당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월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월북했기 때문에 김원봉 선생님의 가족들이 한국전쟁 중에 총살당합니다. 김원봉 선생님은 형제 4분과 사촌 동생 5명이 총살당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셨군요. 예. 반면에 이 노덕술은 반민특위가 해산되고 난 다음에 풀려나서 바로 경기도 경찰부 보안 주임으로 영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예 군에 장교로 입대하셔서 헌병 중령으로 1955년에는 서울 15범죄 수사대 대장까지 지내면서 대공 수사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또 아주 잘 나가셨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대비되는 지점들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항일 운동을 평생을 거쳐서 하시다가 광복 이후에 이렇게 되셨는데 그에 정반대에 되신 분들이 사실 제대로 심판을 받지 못했죠. 제가 뭐 여러 가지 사례 중에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좀 뽑아왔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다든가 이렇게 사각경을 끼고 바라보기 쉬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적을 했으면 좋겠는데 항일운동을 했다고 해서 전부 다 말하자면 그 사회주의 계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원봉 선생님도 사회주의 골수 사회주의자는 아니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몰아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프레임을 둘로 쪼개보는 게 익숙하니까 누구든지 쪼개서 편나누기를 하고 싶은 거지 뭐. 그렇지.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과거가 어떻게 남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한국 전쟁이 벌어졌을 때 북한군의 장교들은 대부분 사실 독립사들입니다. 맞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남한군의 장교들이 대부분 일본 사관학교 출신들 혹은 일본 장교였던 분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슬픈 역사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그렇다면 친일 청산하는 게 너무나 중요했던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럼 우리가 이념 논쟁을 했었던 것이 무조건 쓰레기 같은 행동이었고 완전히 잘못한 거였느냐에 대해서는 또 이제 논쟁이 여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이거를 그러면은 무조건 무시하고 친일파를 때려잡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뭐 이념 이거 할 거 없이 하나가 됐었어야 됐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역사는 가정이 없잖아요. 그렇지. 조심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에 뉘앙스는 뭘로 갈 수밖에 없냐면 반공을 부르짖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던 것처럼 좀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도 중요한 자료 조사하면서 뭐 제가 뭐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해서 일부러 그런 분들만 골라내서 소개시켜드린 건 아니고요. 이제 정말 투쟁을 하시는 분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눈에 띄어서 그렇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의 눈으로 자꾸만 그 당시 상황은 사실은 이제 우리 초기였고 우리가 뭐든지 결과론적으로 해석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모든 윤리적 평가를 하는 거잖아. 지금 내가 있다라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내 행동이 윤리적이고
내가 갖고 있는 이념들을 갖고서 과거를 자꾸만 해석하고 싶으니까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 있고 내가 해방된 이후에 남한 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걸 가지고서 과거를 자꾸 평가하고 싶으니까 자꾸만 그걸 분리해보고 싶은 거야.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거거나 아니면 이제 독립에 대한 얘기 그걸 자꾸만 이제 지금의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 당시 상황을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지. 그러려면 국제 정세를 봐야 되고 그렇지. 왜 이승만의 정권을 잡을 수밖에 없었는지 미국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론 비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일단 담담하게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친일을 완전히 청산했었던 명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독립투사들이 실제로 민족주의자들이 실제로 어떤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들의 정당성이 남한과 북한 중에서 어디가 더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런 가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미군이 미군정을 그렇게 펼치지 않고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도록 놔뒀다면 더 좋았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서 조금 또 의문이 조금이 아니죠.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이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슬픈 역사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현대 진행이죠. 지금도 친일 인명사전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걸 갖고 빨갱이들이 우리를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했었던 정치인들 무리가 있었잖아요. 일부지만. 그렇죠. 지금도 있고. 지금도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도 청산하지 못했던 과거들이 있는 거고 현대 진영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좀 준비하면서 전체적으로 제가 계속 던졌던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라면 어떤 한 개인이 윤리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 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칭찬이나 보상들이 주어져야 마땅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회 환경에서는 개인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동, 정의로운 행동을 했을 때 굉장히 심각하게 불이익을 겪게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꼭 우리나라 상황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역사에서도 무수히 많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정의롭고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실천을 했는데 그게 개인한테 굉장히 큰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시대는 뭐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이런 좀 도덕성 자체가 땅에 떨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불의가 지배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제강점기가. 그 강점기가 무엇이 문제였냐 했을 때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윤리적으로 봤을 때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개인들로 하여금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해야 되고 자기 신념을 버려야 되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되고 그런 형태의 사회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가 네, 그랬다는 거죠. 그때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그러면 과연 개인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가 제일 머릿속을 괴롭혔던 질문이었습니다. 윤리적 선택이요? 네. 당시에 내가 그 상황에 놓인다면 그렇죠.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계속 그렇죠. 고민했다는 벌써 이미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이 된 지가 꽤 지났고 그렇지. 나는 다 일본식으로 교육을 받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저놈들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세금을 80%씩 들어가고 강제징용 해가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 또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교육받는 건 뭐냐면 내가 30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일본 국민이래. 여권에도 일본어 찍혀 있어.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가 한민족의 어떤 그거를 잊지 않고 놓지 않고 여전히 심지어 어떤 항일 무력투쟁을 할 정도로 그렇게 깨어있는 마음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나 독립투쟁 해보고 싶다고 그때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야 지금은 일단은 자기 개발을 해가지고 네가 높은 사람이 된 다음에 독립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아이고 이놈아 대학은 가야지. 대학은 먼저 가고 독립운동 하려고 해도 학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랬을 거야.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려면 토익 점수가 850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회에 거쳐가지고 4부죠. 2회 4부에 걸쳐가지고 우리 한국의 근현대 시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부에서 동아시아 전체 정세에 대해서 얘기했고 2부랑 3부 동안에 우리가 뭐에 대한 얘기를 한 거냐면은 실제로 독립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좀 인물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결코 잠자고 있지 않았다. 그렇지.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 4부에 와서 그다음엔 그렇게 피눈물 나게 우리가 만들어낸 그 해방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반민특위를 중심으로 우리 같이 좀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역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무거운 주제를 했어, 그죠? 우리한테 맞지 않는다. 좀 가벼운 주제 하고 싶은데 너무 무거운 주제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역사 진행하면서 느낀 점들 간단하게 얘기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역사가 슬픈 역사이긴 한데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 악으로 규정하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외부에 어떤 특정한 악이 존재하면 사실 마음이 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외부에 너무 분명한 악이 있으니까 나는 선한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만 끊임없이 뭘 만들어내냐면은 악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민특위 당시에 친일 행적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게 너무 분명한 거야. 하지만 외부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는 아주 분명한 악을 상정함으로써 자기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스스로의 위안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 살고 있으니까 나는 해방된 이후에 살고 있었으니까 독립투쟁을 했던 사람들은 선인 거고 나는 그 안에 있는 거고 내 외부에 있는 친일파나 아니면 일본이나 분명한 악으로서 상정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우리가 필요한 거는 내 외부에 자꾸만 악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선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 어떤 게 필요하냐면 좀 역사를 좀 객관적으로 보고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보고 혹시 내가 하고 있는 행위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이념이나 사상이 실제로는 후에 악으로 평가될 수 있는 거 위에 서 있는 건 아닌가. 그럼 자기 자신을 자꾸만 변명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행동을 좀 변화시킬 필요는 있는 건 아닌가. 그게 생각이 좀 제일 힘든 거죠, 사실. 그렇죠. 자기 객관화. 그렇지. 어쨌든 그런 생각을 역사를 들으면서 자꾸만 하게 돼가지고 고민이 좀 컸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땠나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윤리적인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쪽을 다루는 게 힘들었었던 이유가 뭐가 있냐면 저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은데 우리가 배운 것들이 있고 그렇지. 우리 안에서 말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한 선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거를 토대로 전 생각해보고 싶고 이렇게 논쟁을 해보고 싶었냐면 나치 독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나치 독일에서의 민족 반역자들이 있고 프랑스에서는 이제 민족 반역자들 처단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할 때 그쪽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의 예를 들자면 친일파와 완전히 친일 행적을 한 사람들과 일본에 그냥 부역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민족 반역을 행위를 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부역을 하고 그냥 그 체제 유지를 위해서 그냥 열심히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럼 그들을 우리가 반역자라고 이야기하고 비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 번씩은 고민해 볼 것 같아요. 답을 우리가 툭 하고 던지는 건 쉬워요. 친일파들 다 때려잡아야 돼. 혹은 공산주의자를 다 죽여야 돼. 이렇게 말을 툭툭 내뱉는 건 쉬운데 사실 그 기저 안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그게 선악 판단한다든가 윤리적인 판단하는 게 어렵거든요. 극단적인 사람들을 배제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하지? 네. 저도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좀 도덕성이 좀 떨어져 있고 불의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때 개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게 맞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봤는데 사실 개개인의 힘은 참 미약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도 뭐 그 정도 용기가 내가 있겠는가 싶어요. 내 목숨 걸고 조선 총독한테 총질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한다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죠. 네,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교훈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문제가 참 사회 시스템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윤리한 시스템이라면 그 체계 안에서 개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학습하게 되고 그런 행동을 계속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사회 시스템 자체가 정의롭다면 올바르게 행동한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보상과 뭐 이런 것들이 주어진 사회 시스템이라면 개인들은 또 거기에 맞게 행동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시스템 전체를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그래서 마지막 저의 한마디는 당장 내일 새로운 새벽이 오지는 않을지라도 참고 기다리자. 그리고 분한 마음을 억누르지 말자. 조용히 축창을 갈자. 예. 이겁니다. 네, 그러시군요. 김도인, 뭐 마지막으로. 나는 왜 마지막에? 네, 그 역사 저희가 단편적으로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배우던 내용들을 이제 뭐 거시적 관점에도 살펴보고 세계 정세랑도 연관시켜 봐가지고 나름대로 되게 유익하고 재밌었고요. 또 뭐 저희가 항상 역사 고교 과정까지도 그렇고 뭐 대학 과정까지도 어떤 이상적인 상태가 있다고 배우는 게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독립투쟁이다 그러면 조선 사람들이 만약에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독립투쟁을 했다라고 하면은 일제 식민지배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희가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서 어떤 단합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개개인들의 가치관이나 자신이 속해 있는 뭐 이익 판단은 모든 사람들이 무수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문제점이 벌어졌을 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이익이 모두 다 다를 수 있다는 걸 가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더 투쟁이나 뭔가 대립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네.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냐면 내가 주장하는 거를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어떠한 뭔가 화합이나 단합이 전혀 불가능하고 그냥 투쟁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역사 때문에 과도하게 진지해졌다. 그래서 역사는 다 독립투사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역사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날아다니는 주제로 가벼운 주제로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심장 모동치게 하리니 조국을 향한 그리운 마음 눈시울이 뜨겁다.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